그러면 실제 좀 성과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8억을 가지고 2억이라고 하면 한 연수익이 한 25% 정도가 지금 실제로 현재 현실화가 된 상황이고요. 네네. 오늘 라오님 모셨는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네.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첫 시작은 이제 2007년도 때 이제 첫 주식 시작을 했었는데요. 막 네. 화랑장의 절정이 나오기 전에 예. 그때 하셨. 저랑 비슷해요. 저도 그때. 정말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신문이나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코스피가 처음으로 이제 2,000을 넘어서게 되고 이제 다들 이제 주식을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어렸어가지고 20대 후반 정도의 나이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당시에 이제 좀 의대를 늦게 들어가서 대학을 다시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과외라든지 또는 학원 강사라든지 하면서 이제 벌어왔던 그런 돈들을 저한테는 이제 나름 소중한 돈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돈들을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처음 마음을 먹은 게 2007년도 중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2,000을 넘어서게 되고, 그다음에 꽤 좋은 호랑기가 이제 많이 올라갔었고요. 당시에 또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겹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테마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이렇게 좀 혼조하게 있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 좀 안전하게 투자한답시고 이제 그런 뭐 이화공영이라든지 당시 유명했었던 테마주들이 있었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런 주식보단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이제 소중한 돈을 좀 안전하게 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 당시에 기아차라든지 또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는 메가스터디라든지 나름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서 섹터별로 조금 분산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이제 처음 주식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나름 잘했어라고 이제 스스로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내왔고 실제 성과가 이제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하고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이제 연달아서 터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우량주의 투자들이 정말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계속 이제 과외나 학원 강사를 하면서 계속 벌어온 돈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08년도 때 저의 기억은 정말 1년 내내 주식밖에 안 했었거든요. 머릿속에 주식 생각밖에 안 했었고 사실 잠을 못 잔 적도 많았고요. 네, 정말 이렇게까지 주식이 무너져가는 게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고민을 하고 이제 인터넷도 이제 찾아보고 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하게 돼서 제가 기억하는 이제 주식을 처음 포기했던 시기가 이제 2008년도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 말에 1년 동안 사실 내내 고생을 했었으니까요. 그 상황이 너무도 지겹기도 했었고, 이 이상 내 인생을 주식에다가 이제 소비하는 게 너무 좀 현자 타임이 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2008년도 12월 말에 이제 그런 날인데요. 그렇죠. 거의 사실 저점에서 지나고 나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론 그때 이후로 이제 주식을 한동안 그냥 이제 마음에 너무 상처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는 그 사태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사실 그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사태가 굉장히 특수하고 좀 이제 큰 사태였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좀 알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 던져버리고 정말로 주식을 한동안은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의대 공부에 열중했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주식을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그때의 경험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시작했었던 게 처음 주식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투자를 사실 이제 중간에 또 했었었는데요. 화끈한 거 다 하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한 3년 정도 전에 이제 1차 코인 정풍 때 2017년도 때 이제 코인을 그래도 나름 이제 리만 사태 때도 그렇고 코인 때도 그렇고 나름 그래도 조금 빨리 시작한 편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도 한 중반부터 코인 투자를 시작해서 또 마찬가지로 2017년이죠. 2017년 중반부터 코인 투자를 시작해서 그때는 그래도 학생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을 시기라서 어느 정도의 조금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코인 투자를 그때도 이제 나름 공부한답시고 조금 이제 마이너한 코인들보다는 조금 메이저한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또 성과가 이제 중간에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은퇴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간 과정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이제 많이 올라갔었다가 이제 2018년도 1월 달에 네. 이제 모 방송사에서 이제 코인에 대한 어떤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요. 저도 봤어요.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 네네네. 2018년도 1월 달. 그래서 제가 사실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방송이 이루어지고 이제 저는 사실 그 방송을 보면서 생각보다 그 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방송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사실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방송을 봤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더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았었죠. 실제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또 어떤 장관님이 또 어떤 또 정책을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코인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또 내상을 이제 입게 됐었고 결국은 이제 매도를 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두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장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수는 잘했을지라도 결국 매도를 언제 하느냐가 항상 이제 숙제거리였었고 그 매도를 언제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욕심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또 쳐다봐야 되는 또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언제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가 항상 이제 숙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무한매수법을 사실 고민하게 된 이유인데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처럼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미리 정보를 얻어서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는 방식의 투자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시장 수익을 어느 정도 조금 초과할 수 있는 알파 수익을 얻으려면 결국은 이제 지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꾸준히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처음 이제 진입한 가격보다 낮아질지라 할지라도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을 이제 낮춘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이 돌아서 이제 다시 고점이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욕심을 이제 커트하고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된 게 코인으로 이제 무한매수법 비슷하게 이제 하게 됐었던 게 이제 2019년입니다. 약간 좀 바닥 그때 하긴 하셨나요? 네네네. 그래서 2018년도 때 꾸준히 이제 코인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 또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시작했던 그런 수익이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을 또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밑으로 또 손해권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사실 수익을 계속 내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 매도점을 꼭 잡아야 되고 그리고 매수도 분할 매수를 함으로써 이제 평단을 낮추는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을 한 2018년도 정도부터 꾸준히 연습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내기 시작했습니다. 코인으로서도요.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는 코인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으로 넘어온 거죠. 그럼 그만둔 이유는 뭐예요? 근데?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한 시기가 2020년도에 왔었는데요. 그날 비트코인이 물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횡보의 수준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하루에 한 거의 50% 가까이가 내려가는 날이 있었거든요. 네, 코로나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아마 하루에 40몇 프로 정도가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코인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이제 심했었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한국 주식도 또는 미국 주식도 다 날렸었던 시대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이제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과 다르게 코인은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력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이제 만들어내느냐 또는 빠져나가느냐가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무리 분할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한다고 해도 코인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상당히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코인에서 나와서 결국 이제 무한매수법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가 있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미국 주식을 사실 하게 됐습니다. 3배 레버리지.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3배 레버리지라든지 또는 레버리지 투자 자체를 굉장히 이제 조심히 해야 될 걸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제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사실 코인에서 시작된 것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을 조금 역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미국 주식으로 넘어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이제 작년도 한 4월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이 한 좀 넘었네요. 1년 네, 한 네.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네, 네, 그 그렇습니다. 정도 해서 그러면은 그동안에 개발하신 그런 네, 네. 분할 매수 방식, 그다음에 매도 방식, 네,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책에서 보면 무한 매수법 네, 이렇게 네.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실제 좀
성과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네. 성과를 한 어느 정도 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원금은 이제 물론 이 돈은 다 제 돈은 실제로 아니고요. 이제 네. 어느 정도 빚이 이제 포함된 금액이긴 한데요. 네. 원금을 이제 8억으로 시작을 해서 무한매수법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대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매도를 어느 지점에서 하는 방식으로 계속 수익을 실현을 해왔었고요. 그 실현이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한 2억이 좀 넘게 이제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8억을 가지고 2억이라고 하면 한 연수익이 한 25% 정도가 지금 실제로 현실화가 된 상황이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또 그것을 이제 달리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낸 것을 다시 재투자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억이라는 돈은 정말로 제가 밖으로 빼낸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 정도를 보셨고 네네.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분할 매수하고 네.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책을 내기 전이라든지 또는 저 혼자서 무한매수법을 코인으로 하던 시절이라든지를 생각해 보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이제 분할 매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도 물론 많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어느 정도 분할로 또는 언제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언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목도 사실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서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해보면서 체득한 것은 이제 코인하고 물론 미국 주식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 40분할로 형성해서 이제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10% 정도를 매도를 기준으로 잡고 매도를 한 번에 다 이루어지고 리셋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40분할이냐고 이제 사실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40분할이 당연히 이제 정석이거나 또는 진리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40분할보다 일단은 만약에 더 적은 분할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위험한 쪽으로 가는 거고요. 40분할보다 만약에 50분할, 60분할 가면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긴 한데 일단 제가 여러 가지 백테스트라든지 또는 처음에 진입할 때 이제 RSI라고 해서 이제 매매의 그 강도 지표를 보고 하는 것이라든지를 봤었을 때 40분할 정도면 충분히 제가 원하는 연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백테스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40분할은 조금은 연수익률을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맞는 수치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주식이라는 어느 정도 위험한 상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연수익률이 5%를 만약에 이제 주식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주식이라는 위험한 상품을 만약에 이제 다루려면 그래도 연수익률이 15%에서 20% 정도는 노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한배수법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익률 15% 20% 목표로 했을 때 40분할 정도면 최적화가 돼 있다라고 이제 네. 좀 판단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40분할이라고 했는데 이걸 그러면은 40분할이라고 한다면 네. 영업일 기준으로 그러면 40 영업일 동안 매일 사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사는 겁니다. 거의 매일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닌 경우는 뭐죠? 실제로는 이제 40분할이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서 또 두 분할이 이제 상하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치 매수를 예를 들어서 $1,000를 이제 하루를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만약에 TQQQ를 $1,000를 매수하기로 만약에 마음을 먹었으면 실제로 $500를 구분시킨 다음에 내 자신의 평단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내 자신의 평단보다 위일 경우는 절반치만 매수를 하고 내 평단보다 아래를 칠 때는 하루치를 전부 다 매수를 하는 식으로 조금은 그래도 이제 상승이냐 하락에 대해서 조금 구분한 또 것이 있고요. 그래도 이 방법이 사실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40분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하루치를 만약에 사게 되면은 39분할이 남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39분할을 현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 그 다음에 진행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방법이 너무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39분할을 놔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분할 매수의 그 맹점이 뭐냐면은 네네. 다 알긴 알거든요. 네네.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라고 아는데 이 딜레마가 이제 딱 샀는데 그때부터 막 오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번이나 뭐 5번 분할 매수하고 네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자마자 올라버리고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투자한 원금의 10분의 1이나 뭐 5분의 1 정도 네네. 투자 못하고 약간 그렇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말씀이 사실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결국 이제 이 방법을 생각해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라는 훌륭한 분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점도 못 잡고 당연히 고점도 못 잡기 때문에 저점을 잡을 수 없으면 저점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계속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제 한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방식을 좋아해 주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분할 매수를 예를 들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분할 매수를 하고 나중에 매도를 하라고 많이 조언을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 40분할을 하라 또는 뭐 10분할을 하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백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연수익률을 만약에 노리고 하는 데 있어서 40분할 정도는 충분히 이제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린 거죠. 물론 이제 그 40분할이 절대 진리는 아니기도 하고 만약에 조금 응용하신다면 더 위험하게 30분할 또는 더 안전하게 50분할, 60분할 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걸 어느 정도를 이제 제가 또 증명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사실 특별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 방법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쉽습니다. 방법 자체가요. 너무 쉽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수익이 난단 말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실제로 행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너무 쉽기 때문에가 어렵고요. 아까 전에 이제 39분할에 이제 그런 매수금을 예수금으로 놔둬야 되는 것 자체가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을 이제 지키지 않고 실제로는 테슬라가 만약에 지금 들어가기 너무 좋은 점인 것 같아서 테슬라를 막 이렇게 산다든지 하는 식으로 실제로 변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제가 가이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지키는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약간 응용해서 써먹는다든지. 네네. 근데 그 응용이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응용을 하셔도 괜찮은데요. 그 응용이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건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근데 대부분 응용의 방식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위험한 방향으로 하시거든요. 더 이제 수익률을 높이고 더 위험한 방향으로 하시는 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다가 이제 더 실제로는 이제 스스로의 그런 행동에 말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죠. 네네. 근데 어차피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살짝 들어보니까 두 가지 그 방향성이 있고 네네. 내가 샀던 평단보다 올라갔을 땐 그 절반 정도만 매수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불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절반 정도는요. 그러면은 뭐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리고 이제 매도는 수익률 10%에 그냥 일괄 매도를 예, 일괄 매도입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 그 투자 원금이 너무나 덜 들어가서 약간 좀 그쵸, 결과적으로 그쵸. 수익금이 너무 적거나 그런 일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겠네요. 이게 어차피 불타기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이클이 정말 하루 만에 매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어제 매수해서 40분의 1밖에 안 썼는데 정말 그날 하루에 10% 이상이 급등해서 하루 만에 매도가 되는 일도 실제로 있고요. 또는 이게 3배 레버리지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시장이 3% 올라버리면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또 워낙에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TQQQ가 가장 유명한 3배 레버리지만요. 그 레버리지보다 더 변동성이 심한 레버리지 상품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 또는 15%, 20%까지 오르는 일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ETF가요, 심지어요. ETF가 여러 종목을 모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가 오르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언제 사실 나의 평단이 매도가 된다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는 정말 하루 만에 매도되거나 또는 길게는 30며칠 또는 실제로 40회가 다 소진된 경우도 아주 가끔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매도까지 하고 나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다음에 또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정말 좋은 가격에 사서 뭐 9만 원 정도에 만약에 정말 파는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항상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런 비슷한 퍼포먼스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무한매수법을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매도를 한 다음에도 또 계획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RSI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내려가 있는 종목을 또 매수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TQQQ로 무한 매수법을 통해서 10%의 수익률을 나서 매도를 하면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 RSI라는 지표를 통해서 네네. 약간 좀 과매도 구간이거나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런 비율이 좀 적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때 네네. 이제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 네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종목을 좀 여러 개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종목이 일단 세배 레버리지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전부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제가 제 책이라든지 카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알려드리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시작을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 매수액이 너무 적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요. 어차피 그 다음날에 또 매수가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매도라는 것은 10% 매도를 내가 정했다 할지라도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의 10% 매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매수한 게 당장 오늘 팔린다 하더라도 내일 또 매수해서 그 매수한 금액 자체가 또 나중에 10% 매도 금액의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정한 수익을 1년 동안에 계속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도 횟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매수 횟수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 매수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수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목표로 하는 1년에 20% 정도는 조금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짰고 실제로 제가 얻은 것은 이제 25% 이상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연평균적으로 해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8억 대비로 2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27% 정도의 연수익률을 얻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갈수록 조금씩 더 안전한 방향 쪽으로 이제 카페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연수익률 20% 정도는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익 20%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죠.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겨우 연수익률 20%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귀찮은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는 거를 귀찮아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귀찮은 노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수익률이 20%밖에 안 되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요. 그래서 제가 장투에서 이제 가장 맹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매도가 안 되면 결국 사이버 머니일 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들을 좀 뭐 저도 수도 없이 했었고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수도 없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매도를 해서 실현 수익을 빼내는 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은 장투에서 20% 수익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단투에서 이제 무한배수법 어떻게 보면 단투에 가깝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단투에서 20%를 빼내는 거라서 좀 다른 얘기죠. 네, 장투는 결국 이제 언제 매도를 할지를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고 계속 매도를 못 하거든요, 결국은요. 근데 단투는 이제 무한배수법 같은 경우는 10%씩을 무조건 수익을 얻고 매도를 한다는 철칙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돈을 빼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익률의 함정인데 사람들이 뭐 연평균 20% 이상이다라고 하면 에게 그거밖에 안 되냐? 주식하면 100%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 개별 종목으로는 뭐 네. 30%가 나고 50%가 나고 그게 날 수가 있는데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그렇죠. 연평균 20%는 꾸준히 오르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 실제로 네네네. 해보면. 맞습니다. 아마 이제 뭐 개별 종목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제 생각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뭐 TQQQ라든지 네. 레버리지 3배짜리를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레버리지 2배도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변동성이 일어나면은 이게 네네. 공유 효과 때문에 네네. 떨어질 때 훨씬 더 많이 까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2배가 아니라 3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원유 관련 네네. 그런 그쵸. 뭐 ETA나 ETF 상품이 작년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녹아버렸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배를 굳이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네네. 그리고 이게 막 떨어지면은 이게 아무리 물 탄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렇죠. 녹아버리지 않을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일단 저도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원유라든지요, 아니면 인버스라든지 또는 빅스에 관련된 레버리지는 무한매수법의 종목으로 채택하지 말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의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심지어 내려간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유를 추천드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국가 간의 이제 그런 정치적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이 되는 종목이라서 이제 뭔가 예측성을 이제 40분할 정도로는 사실 예측성을 이제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추천에서 제외한 것이 있고요. 반대로 조금 더 추천드리는 쪽은 아무래도 조금 성장 가능성이 더 큰 이제 기술주라든지 반도체주 쪽이긴 합니다. 그래서 TQQQ라든지 SOXL이라든지 또는 이제 물론 요즘 중국 이슈 때문에 조금 불안해지긴 했지만 이제 FNGU라든지 이런 이제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가지고 무한매수법을 하는 쪽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 세배라든지요, 이제 또는 주택 세배라든지 이런 또 이제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부분은 조금 더 RSI를 낮은 쪽에서 시작을 하시는 곳을 권해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를 하게 된 이유는 결국 이제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주가가 만약에 하락할 때는 계속 한없이 이제 더 세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그런 이제 장 자체가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평단을 계속 더 빨리 내려가게 하는 또 이제 반대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스파이랑 이제 U%라고 하는 스파이의 세배 레버리지가 있는데요. 스파이가 1% 내려갈 때는 U%는 3%가 실제로 내려가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3%가 내려간 매수 가격에서 매수를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1%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더 평단가를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가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평단가를 훨씬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반대로 사이클을 타고 다시 올라갈 때는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사이클을 이제 매수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전고점이 다시 오지 않아도
내 평단은 훨씬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10% 수익으로 매도가 됩니다. 실제로는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100불에 샀는데 네네, 100달러에 맞습니다. 샀는데 이게 뭐 한 50불까지 아직 떨어지고 만약에 나서 내려갔다가 다시 75달러까지만 올라와도 예, 매도가 됩니다. 아, 이게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 무한배수법의 컨셉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세배의 TQQQ가 아니라 만약에 한 1배짜리 이제 QQQ로 만약에 조금 더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10% 매도점에 오르지 못하거든요. 아, 이게 약 조금만 반등했을 때 이제 10% 수익 지점이 도달하지 못한다. 네네. 아. 그래서 10% 매도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변동성이 오히려 큰 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약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극단적인 상황을 좀 예를 들어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저희가 그럼요. 이제 네네. 뭐 그런 전략이라든지 펀드의 그런 뭐 위험 이런 거 체크할 때 네네. MDD라고 해서 맥스 드로우 다운이라고 해서 네네네. 최악의 시점에 투자했을 네네네.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이런 것도 그쵸. 책정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당시 만약에 네. 정말 TQQQ를 무한배수법으로. 무한매수 투자했다라고 네. 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실제로 백테스트 상으로는 TQQQ나 또는 FNGU나 SOSL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는 아주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40번 중에 몇 번을 매수했나요 그때는?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코로나가 또 시작되기 전에 또 운 좋게도 그 고점에 이르렀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냥 더 아주 옛날에서부터 만약에 점점 이제 무한배수법을 했다라고 쳤을 때 2020년 2월 달쯤에서 이제 또 그 전 사이클에 대한 매도가 한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급격히 내려가게 되는 것을 만약에 정말로 이제 규칙대로 정액 매수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4월 달쯤에 다시 매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4월 달쯤에? 네네. 그때는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됐을 때죠. 그렇죠? 예, 전혀 조금 회복이 늦게 다 안 회복 됐을 때죠.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고점에 오르지 않아도 다 매도가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해진 게 그러면은 이 무한 매수법 하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 평가 손실이 얼마까지 났었나요? 그때 갑자기 중간 평가 손실은 실제로 코로나라고 치면은 한 마이너스 50, 60%도 실제로 납니다. 아, 그 정도? 네네.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겠네요, 그럼 사실. 그래서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그 정도 공포인 상태에서 정말로 1회치 매수를 또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코인으로 이미 그것을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인의 변동성 자체는 사실 이제 주식에서의 또는 세배 레버리지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코인으로 많이 해왔었던 사실 경험이 있어서 그런 마이너스 평가액이 50%냐 사실 코인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이너스 90%도 많이 경험하시거든요. 평가액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에서 봤을 때는 사실 마이너스 50%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중간 평가액이 뭐 코로나가 굳이 아니더라도요. 네. 한 마이너스 20%까지는 정말 흔하게 생깁니다. 아, 네, 마이너스 20%도 예, 중간에 그냥 예를 들면 작년 9월장이라든지 또는 올해 3, 4월장처럼 네, 약간 한 조금만 10% 하락이 정도 나왔죠. 이루어져도 아무리 분할 매수로 이제 그 전에 매수를 했던 것들이 모아졌다 할지라도 마이너스 20% 정도는 흔하게 오거든요. 무한매수법 중간에서요. 근데 그때도 이제 물론 사람마다 경험치가 다르겠지만 마이너스 20%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본인의 계좌를 딱 열어봤을 때 계좌 평가액이 마이너스 20%를 보고 이미 혼란에 빠지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매수를 안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그냥 즉각인 그런 변형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근데 핵심은 그날 매수를 하지 않으면 사실 평단이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날 매수를 하는 게 반드시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날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버텨보다가 나중에 또 상승을 했을 때 남들은 이제 다 이제 매도를 하고 탈출하는 상황인데 본인만 탈출을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